안녕하세요. 위암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2조 발표자 윤예슬입니다. 저희 조는 이선명 학생과 이현진 학생이 자료 조사를 하였고 손승미 학생이 PPT를 제작하였으며 그리고 제가 발표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제일 먼저 위암의 정의, 발생 부위와 분류에 관한 간단한 개요와 위암의 발생 원인 및 위험 요인, 증상, 진단과 병기, 치료, 예후와 예방, 위암과 관련된 질병과 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위암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모든 암을 말하는데 주로 위점막의 손세포에 발생한 위선암을 뜻합니다. 위암은 주로 정상 위점막 세포가 발암 물질에 자극을 받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증식 조절이 되지 않는 암세포로 변하여 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위암은 발생 부위와 깊이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 발생 부위에 따른 분류로서 림프 조직에 발생한 경우에는 림프종, 위의 간질세포에 발생한 경우는 간질성 종양, 비상피성 조직에 발생한 경우는 육종, 그리고 위의 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암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은 진행 깊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위장의 위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위에서부터 장막층, 근육층, 점막하층, 점막층 순서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조기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 일부에만 국한된 경우에 조기 위암이라고 칭하게 되고, 암덩어리가 근육층 이상을 침범하여 파고 들어간 상태는 진행성 위암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암의 원인 및 위험 요인입니다. 가장 먼저 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위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질병에는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 위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위절제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는 위세포의 모양이 변하거나 대치되어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와 달리 궤양으로 인해 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위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이 부분입니다. 가공된 햄이나 소세지, 탄 음식, 짠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다량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짠 음식이 발생 위험을 4.5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통계로 보아서 흡연이 위암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 역시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흡연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 역시 위암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으로 위암이 있는 경우에 위암 발생률이 2배 정도 증가하지만 유전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중 각 가정마다의 생활환경 중에서 특히 가족끼리의 식생활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력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에 의한 위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위암 발생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여러 역학 연구들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률이 높은 나라에서 위암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 또한 위암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암의 증상입니다. 앞서 위암을 발생 부위와 진행 깊이에 따라 분류해 보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진행 깊이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위암의 증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나타나는 속쓰림 증상은 소화불량이므로 위암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조기 위암보다 더 진행이 많이 된 진행성 위암인데요. 이것은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60% 정도를 차지하여 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암이 진행됨에 따라 유문부 폐색에 의한 오심, 구토, 연하곤란, 출혈 등이 나타나고 가끔은 복부의 종괴가 촉지되는 경우도 진행성 위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부 위장 조영술, 위 내시경 검사, 복부 CT, MRI, PET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부 위장 조영술은 위점막의 표면을 관찰하는 것으로 위암의 모양, 크기, 위치를 평가하여 위암의 진단과 수술 시에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판독자의 경험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현재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복부 CT의 경우 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MRI 같은 경우에는 복부 CT 촬영을 할 때 간의 혹이 보이는 경우 간으로 전이가 된 것인지 또는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구별하기 위해 검사하는 방법이지만 위암 진단 시에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PET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원격적 전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을 진단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아까 설명드렸던 위 내시경의 검사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 검사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검사 과정은 먼저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식도를 관찰한 후에 식도를 지나 윗속으로 진입하게 되면 위장의 전정부와 유문 그리고 십이지장을 관찰하고 그 이후에는 내시경을 J자 모양으로 꺾어서 소면부, 체부, 그리고 기저부를 관찰하며 끝나게 됩니다. 임상에서도 자주 쓰이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한 번씩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암의 병기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먼저 TNM 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는 튜머로 종양의 침투 깊이를 의미하고 N은 림프노드로 종양의 부위 림프절 전이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암은 위치와 관계없이 개수로만 N 병기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를 뜻하는 M은 종양에서 먼 림프절 전이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TNM 병기 중 먼저 튜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머는 T0부터 T4까지 구분하게 되는데 T0는 유관이나 현미경상으로 1차성 종양의 증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T1에서 T4로 갈수록 종양의 침범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림프 노드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N0는 부위 림프절 전이의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고 N1에서 N3로 갈수록 부위 림프절의 전이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메타스타시스의 표시 방법으로 M0는 원격 전이의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고 M1은 원격 전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암의 병기 표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왼쪽의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로 나뉘는데 이때 2기는 A, B, C로 세분화되고 오른쪽에 있는 진행성 위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는데 4기는 T와 N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격 전이가 있는 모든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서도 절제가 가능하며 보통의 암 수술이 단위를 크게 해서 절제한다면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작게 잘라도 될 만큼 전파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이 상태를 꼭 살펴봐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후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행성 위암의 치료 방법입니다. 진행성 위암은 위하전 절제술과 위전 절제술로 나눌 수 있고 나누는 원칙은 암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은 조기 위암 중에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며 병변의 크기가 2cm로 작고 세포 분화도가 좋은 암의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아래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위점막을 부풀려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 병변을 잘라내므로 2, 3일이면 퇴원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진행성 위암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먼저 위하전 절제술이란 가장 흔한 위 수술 방식이며 이것은 위 하부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수술법으로 위 상부의 일부분을 남기고 공장과 분합하게 되어 위의 소화 기능이 일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달리 근위부 위하전 절제술은 위의 근위부에 있을 때 윗부분만 절제하고 아래쪽은 살리는 수술을 말합니다. 위전 절제술과 병합 절제 역시 진행성 위암의 수술 방법인데요. 위전 절제술이란 위 전체에 암이 퍼졌을 때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수술로서 식도와 공장의 연결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할 수 있어 합병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합 절제란 합병 절제와 같은 말이고 병합 절제는 위 근처의 간이나 췌장, 대장 등의 다른 장기를 침범했을 경우에 다른 장기도 함께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병합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림프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유문의 기능을 보존하여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는 유문 보존술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위 절제술을 하게 되는 대상자의 수술 준비부터 회복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저희는 수술 전 준비 부분만 짧게 시청하시겠습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면 수술 전날부터 금식을 시작하고 수액을 맞게 됩니다. 금식이 시작되면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수술 전 장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약과 좌약을 사용해 장 준비를 해야 하며 제모제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 준비를 합니다. 속옷과 장신구는 모두 제거해야 되며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도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침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목적은 수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과 말기암 환자에서 단순히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그리고 근치적 절제가 어려울 때 종양의 침범 정도를 축소하여서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1차 약물을 먼저 사용하고 이때 1차 약물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 2차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1차 약물은 경구제인 TS1 카페시타빈과 주사제인 5FU 중 한 가지와 옥살리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의 백금제제로 병합 치료를 하게 되고 2차 약물로서는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이리노테칸 등이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위암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뇌나 척추 등에 전이가 되었을 때 암의 진행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암의 예후에 대한 것으로 위암 중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 미만형 위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만형 위암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암세포가 위벽을 파고들며 자라는 암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위암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암세포 성장이 빠를 뿐 아니라 암 주변이 깨끗해서 내시경으로도 놓치기 쉬워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위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더더욱 진단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적절히 하게 되면 위암의 발병 위험률이 22%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염식이와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점막에 손상시켜서 발암물질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이것은 곧 위암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질산염이 부분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각종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으로 바뀌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통해서 변질 속도를 늦추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조기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정기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위암이 진행되고 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도 위 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수밀리미터의 조기 위암을 발견할 수 있어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30대에서 40대부터 매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금연이 있습니다. 흡연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암과 관련된 질병으로 위선암과 위림프종이 있습니다. 위선암이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를 형성하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으로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여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 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위 림프종은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으로서 전체 위장관을 침범하는 림프종 중 50%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다음은 위암 전이에 대한 것으로, 전이에는 직접 전파, 임파성 전이, 혈행성 전이, 장막을 통한 파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전파란 위암이 근층 및 장막을 뚫고 간, 이자, 장간막 및 횡행 결장 등에 파급되는 침윤성 증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임파성 전이입니다. 임파성 전이는 위암 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전파 방법으로 췌장, 비장 주위 등의 구역 림프절이 전이되며 예후는 조기암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그래도 근치 수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혈행성 전이입니다. 혈행성 전이는 원격 전이의 주된 행로로서 주로 문맥을 통해 간에 전이되며 그 밖에도 폐나 뼈, 뇌 등에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임파성 전이와 달리 혈행성 전이가 된 경우에는 근치 수술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막을 통한 파종입니다. 이것은 내장암의 독특한 전이 방법으로 장막을 통해서 직장 주위나 난소에 퍼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암성 복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먼저 위암 수술 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첫째, 위장 내 출혈입니다.
위장 내 출혈은 위장을 연결하거나 막은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로 보통 수술 후에 토혈이나 혈변을 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을 연결한 부위가 세개되어서 장 내용물이 배 안에 고이는 경우인데 간혹가다 관을 통해서 장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문합부 협착 및 폐색으로 장의 연결 부위가 좁아지는 경우를 뜻하고 마지막으로 폐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전신 마취나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분비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가 있는데 이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과 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후기압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기압병증에는 알칼리 역류성 식도염과 설사, 빈혈, 덤핑 증후군이 있는데요. 먼저 알칼리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은 담즙이 위내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문괄약근이 없어 생기는 것으로 계속 지속될 시에 위와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사와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후기압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덤핑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위 수술로 인해 위가 작아지거나 소실되게 되면 음식물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게 되어서 음식을 조금만 섭취해도 조기에 팽만감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 식은땀, 헛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덤핑 증후군을 초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덤핑 증후군의 경우는 먹는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삼투압이 높은 달고 짠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켜야 되고 식사량을 줄이고 시간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이때에는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후기 덤핑 증후군의 대처 방법입니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유입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신체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식후 2시간에 반응성 저혈당이 일어나 초기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덤핑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의 식사를 5에서 6회로 소량씩 나누어 하는 것이 좋고 의료진에 의해 처방된 경구혈당 강화제로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위암에 관하여 자료 조사를 하면서 참고했던 자료의 출처를 마지막으로 이상 2조 위암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